네.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서 유병률과 LCA, RP65 어소시에이트 LCA의 유병률과 그리고 임상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몰리큘러 다이그노시스에 대해서 유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런 RP65 특정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할 때 먼저 RP65의 유전자나 어떤 RNA 그리고 프로테인 레벨에서 이 자체를 이해해야지 어떤 더 분자적인 진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발표의 순서는 RP65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몰리큘러 다이그노시스 분자 진단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런 RP65가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에스닉한 어떤 인종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IP65에서 어떤 그 확정짓지 못하는 그런 베리언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펑셔널 밸리데이션을 기능적으로 이제 그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65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RP65는 이제 DNA, RP65는 레티노이드 아이소머 하이드롤레이즈라는 프로테인에 이제 코딩하는 유전자입니다. 여러 가지 동의어들로 이제 쓰여져 왔고요. 엑소는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하는 시퀀스는 총 1600개, 6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요. 따라서 이제 53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인으로서는 아주 큰 프로테인은 아니고 비교적 이제 모든 이제 그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제 굉장히 유전자가 커질수록 사실 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흔한 EYS라든지 어셔2와 같이 굉장히 유전자가 큰 유전자들도 있지만 RP65는 비교적 작고 그 유전자 시퀀싱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UCSC 게놈 브라우저에서 찾아보면 뭐 실제로 이런 RP65의 엑소는 14개인데 모두 다 이런 스플라이싱 폭은 없고 되게 이제 프로테인을 다 이제 코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리언트 폼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엑소마다 굉장히 이 텍사스 마우스에서부터 제브라피쉬까지 굉장히 잘 컨서베이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프로테인의 이 유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DNA 레벨에서 살펴보면 1600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실제로 리핏 영역이 많거나 뭐 GC 컨텐트가 굉장히 좀 뭐 적거나 많아서 어떤 시퀀시상의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리핏 영역이 많은 대표적인 유전자가 RPGR 유전자인데요. 리핏 영역이 많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이제 패널이라든지 NGS 방식의 시퀀싱은 사실 에러가 굉장히 레이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이제 로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RP65는 리핏 영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시퀀싱하기 매우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서 mRNA에 대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상분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찾아보면 실제적인 스플라이싱 폼이 이제 하나밖에 대개는 이제 모든 유전자가 다 코딩이 돼서 모든 엑손이 거의 이제 엑손 영역이 코딩돼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테인 구조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각각의 유전자 변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의 이런 날개의 구조가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뭐 꼬리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 페이퍼는 이제 보바인 소에서 이제 이 크리스탈 구조를 밝힌 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올 트랜스 레티날 에스테르가 이쪽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아이소머 하이드롤레이스가 되면서 시비시스 레티노르 형태로 바뀌는 이런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고 각각의 적절한 정도의 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의 뮤테이션이 어느 부위에 생겼을 때 굉장히 프로테인이 파괴되기 쉬운 구조라고 그냥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바인도 휴먼과의 그런 상동성을 보면 거의 98%, 99%가 일치하는 정도로 사실 많은 이제 동물에서 비슷한 RP65가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어, 대표적인 단백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RP65가 어떤 세포에서 발생하느냐? 사실 RP65 자체는 당연히 이 RP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65kDalton의 단백질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실제로 로드 세포, 싱글셀 같은 데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주로 포토리셉터에서 발굴되는 것 같지만 여기 데이터는 이제 RP65 아니 저 RP
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다 RP 레틴 아니죠 망막 색소 상피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RP65 자체는 되게 레티나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진짜 다른 조직에서 그런 익스프레션이 거의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다른 조직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하거나 다른 조직을 통해서 그 펑션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레티날 조직 자체를 분화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RP65는 앞서 말씀대로 RP층에 존재하는 그런 엔자임이기 때문에 엔자임이고 또 재미있게도 이런 RP65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엔자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서 RP65가 결손이 되면 그 비주얼 사이클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11시스 이런 11시스 레티놀이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주얼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엔자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프로테인이 로스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정상적인 비주얼 사이클을 돌지 못하게 되면서 질환이 이른 나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P65가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잘 이제 진화적으로 각 부위가 다 잘 보존돼 있고 굉장히 뮤테이션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런 3차 구조가 변하면서 유전성 망막 질환 이런 LCA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각각의 유전자 변이가 사실 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검출 방식이 굉장히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RP65 몰리큘러 다이렉시스는 현재 하고 있는 뭐 타겟티드 패널 시퀀싱이나 또는 홀 엑손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실 엑손 영역이나 이제 스플라이싱 영역은 다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퀀싱 방식이 있는데 뭐 현재 하는 걸로도 거의 현재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의 RP65를 진단하는 데는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패소제닉한 베리언트들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허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노타이핑을 일단 잘 해서 실제로 RP65에 관련된 것들을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각각의 엑손 영역이 다 커버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스트럭처 베이션이나 디빈트로닉 베리언트 등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병률상에서 RP65 어소시에이트의 LCA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유전자 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잘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온라인 RP65에서 보고된 이런 뮤센스 또는 스플라이싱 그런 각각의 모든 이제 베리언트들의 종류를 합해보면 그냥 이제 논문 보고되어 있는 것은 195개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미스센스, 넌센스가 가장 많고 각 영역에 인델도 있고 스플라이싱도 있으며 사실 그로스한 그런 컴플렉스 리어레인지먼트도 있어서 모든 종류의 뮤테이션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데이터에서 올라가 있는 그런 예들 중에서는 아주 예전에 보고된 거에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가 패소제닉 병의 원인이 아님에도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계속 인용되면서 실제로 뮤테이션이 비나인 정상 원인 유전자가 원인 변이가 아님에도 이제 그 원인 변으로 보고된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리뷰 페이퍼에도 보면 실제로 이런 뮤테이션이 아님에도 뮤테이션으로 앞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뮤테이션이 됐다고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오토조미널 리세시브 형태로 발생하고 이 빨갛게 표시된 게 각 보고된 유전자 변이의 위치입니다. 그 초록색으로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데 오토조미널 도미넌트 타입으로 유전되는 그런 패밀리에서 보고된 딱 하나의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의 뮤테이션이 이런 하나 발생했다고 RP65의 하나의 어떤 한쪽 얼릴에 하나의 뮤테이션이 발견됐다고 그게 뭐이 원인 유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위치는 사실 여러 번의 이제 세그리게이션 스터디라든지 여러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발견되면 오토조미아 도미넌트 한쪽 얼릴에서 발견돼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이제 RP65는 두 쪽의 유전자가 다 결손이 있어서 이 엔자임이 자체가 다 하나도 안 그러니까 거의 안 만들어지거나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다 변화를 해서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노마드 데이터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일반 인구 집단에서 이런 굉장히 패소제닉한 어떤 거의 구조가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들이 뭐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발굴되고 그런 것들이 다 패소제닉하게 프리딕션 됩니다. 그것은 사실 이것 역시도 프리딕션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것도 다 대부분 다 패소제닉한 베리언트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로스 오브 펑션을 일으키는 기능 손실을 일으키는 이런 넌센스라든지 프레임 시프트는
모두 다 RP65의 원인 유전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끝쪽에 있는 넌센스나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로스 오브 펑션이 기존이기 때문에 스플라이싱이라든지 얼리 터미네이션 되는 이런 뮤테이션이 발견되면 대부분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변이들이 발굴됐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거랑 비슷하게 미스센스, 넌센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싱 또 비슷한 거나 그런 비율로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엑손 패널로 진단할 수 있는 부위는 아까 엑손이라든지 스플라이싱 정션 부위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11, 그러니까 정션 부위에서 11개의 베이스 페어가 떨어져 있거나 28개의 베이스 페어에 떨어져 있는 부위는 실제로 원인이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홀 엑솜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걸 타겟으로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RP65에서도 이건 아랍에미리트에서 보고된 예인데 엑손 1번부터 7번까지 딜리션 된 예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엑손 영역이라든지 스플라이싱 영역만 시퀀싱을 하게 되고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라지 딜리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놓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널이라고 해서 아예 유전자가 이제 그 없건 한쪽이 아예 없는 정도도 여기 일부 보고에서는 인구 집단에서는 3% 정도까지 보고돼서 매우 드물겠지만 실제로 이런 대부분에서 나오지만 놓칠 수 있는 그런 변이들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진단 방법을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인구 집단에서 스트럭처럴 베이션도 보고되고 여러 가지 스몰 인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변이들이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RP65가 다 모든 병원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패널을 돌렸을 때 하나의 RP65가 뮤테이션이 나오면 그 다음 반대쪽을 잘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꽤 많은 환자들을 RP65를 포함시켜서 패널을 돌려면 실제로 이런 라지 딜리션이나 어떤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분석을 했을 때 이상을 본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65 관련해서 그런 LCA도 드물지만 실제로 이런 그 뮤테이션이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보이는 그런 비율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토조널 도미넌트 그런 가계도 예고요. 그래서 이런 일부 이 유전자 477번째 그런 아미노산 체인지는 실제로 오토조널 도미넌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뮤테이션이 하나 발견되면 원인일 수 있고 그것이 오토조널 도미넌트 형상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서 말한 결론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처음에 클리니컬하게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에서 실제로 그 제네틱 그런 이제 시퀀싱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가계도 분석과 뭐 이제 부모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분석을 해서 하면 실제로 되게 이제 제 생각에서 보면 실제로 두쪽 다 이런 두 쪽 다 이제 기능이 상실돼서 그것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되게 한쪽 변이가 나타났을 때에 다음 변이를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쪽이 RP65 뮤테이션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다른 쪽에는 다른 아까 말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고 MLP라든지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또는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인트론 영역에 대한 것들도 다 커버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쪽의 베리언트가 나왔을 때 가끔 이것들이 기존에 보고되지 않는 인종 간의 차이라서 기존에 이제 한 번도 보고되지 않는 예라면 패소제네스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상에서 대개는 이제 패소제닉하게 나오면 진단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가끔은 VUS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환자가 유전자 진단이 나왔다고 좀 애매한 경우에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유전자 치료가 있거나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해서 실제로 실험실 환경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인종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인종 간의 차이가 큽니다. 앞에서 다 나온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타리카는 거의 LCA 환자의 95%가 다 RP65 유전자 변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특히 근친 결혼을 하거나 이런 나라일수록 굉장히 그 유전자의 변이가 일정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은 수에서 이제 발굴되게 되고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 간 차이가 꽤 크고 사실 이 보면 그 이게 이제 지노마드 데이터 같은 데서 좀 제가 비교해 봤는데
이스트 아시안에서 각각의 변이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이스트 아시안에서 이게 유러피안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이 스플라이싱 변이는 이 12만 9천 명, 12만 9천 얼릴 중에서 21개가 발굴되지만 실제로 이스트 아시안, 우리나라 포함 이스트 아시안에서 하나도 발굴되지 않습니다. 보면 이 비율이나 이런 것, 이 변이들이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개 이스트 아시안이 좀 비교적 유러피안이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 계열보다 훨씬 더 이런 RP65의 변이가 좀 더 적은 것이 실제로 눈에 많이 띕니다. 일부 인구 집단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트 아시안에서 주로 발굴되는 것과 이런 라틴 아메리카에서 라티노 그런 아메리칸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이런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보면 비교적은 이런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훨씬 더 좀 변이가 더 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변이들을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서 말한 대로 적게는 뭐 20명, 많게는 100 몇십 명까지도 찾아볼 수 있고 이전에 기존에 이런 논문들도 보고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한진희 교수님 연대에서 작성한 페이퍼에서 보면 실제로 대부분은 50명의 LCA 환자에서 비교해 보면 RP65는 뭐 한 예 정도 발견된 것으로 봐서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변이가 일단 발굴됐는데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 뭐 두 개의 변이라든지 한 개의 변이가 이제 발굴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옛날부터의 RP65 역시도 마우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하게 생긴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마우스고 마우스에서 해봤더니 이런 레티나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통해서 이런 많은 RP65에 대한 펑셔널 그런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걸 따라서 이제 마우스에서 그 AAV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런 유전자 치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에스타블리시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VS 변이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이런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실 환경에서 iPS 셀을 분리해서 환자에서 뭐 실제로 눈을 그런 iPS를 통해서 올가노이드를 만들거나 레티나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의심되는데 이게 밸리데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실험실에서 올가노이드 분화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케미컬이 얼마나 이제 분해돼서 나오면 결국은 11시스 레티놀의 양을 측정하거나 이런 LCMS 방식으로 그런 케미컬 자체를 측정해서 각각의 뮤테이션을 유도하고 이 뮤테이션 된 것에서 얼마나 이런 그런 이런 그 11시스 레티놀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밸리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뮤테이션에서 다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애매한 것들도 많지만 사실 아주 클리어하게 이런 식으로 액티버티가 뭐 100이어야 되는데 이 뮤테이션을 들었을 때 거의 나오지 않거나 이런 변이들도 있고 뭐 80 이 정도 액티버티를 보이면 이거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검증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마 옵살모로지에도 이런 이제 인비트로 뮤타제네시스를 이용해서 패소제네시스를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잘 이제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RP65의 변이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은 뭐 이런 변이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놓치지 말고 굉장히 적은 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충분한 이제 임상적 의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렉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뮤테이션이라도 발굴되면 그 다음 뮤테이션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놓치지 않고 질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